2022년에 시작된 흑해에서의 전쟁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때 그 흑해를 지배했던 러시아 흑해 함대 있잖아요. 네, 전체 전력의 한 30에서 40%가 이게 정말 놀랍게도 우크라이나의 저가형 자폭 드론에 의해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맞습니다. 기함이었던 모스크바호는 물론이고요. 네. 심지어 최신의 잠수함인 로스토프나도까지 격침됐죠. 피격된 함정만 30척이 넘으니까요. 이게 그냥 배 몇 척 가라앉았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뭐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대비가 나오더라고요. 아, 어떤 내용이었죠? 1983년에 우리 해군의 한 선배 조종사가 알루엣3라는 아주 작은 헬기에서요. 네네. 오직 자기 눈하고 손 그리고 조이스틱만으로 북한 간첩선을 격침시킨 일화가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데요. 그때의 승리가 인간의 용기와 감각이 만든 쾌거였다면 지금 흑해의 전장은 이제 용기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수백, 수천 개의 유령과 싸우는 곳이 된 겁니다. 유령과의 싸움이라. 와, 정말 와닿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감각을 아예 초월한 싸움이 된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날짜 2025년 12월 6일 저희는 바로 이 흑해의 교훈을 바탕으로요.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제안을 심층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드론학과 하나 만들자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스마트 강군을 이끌 기술 전문가라는 방패, 그리고 K방산을 이끌 외교 전문가라는 창, 이 두 개의 엔진을 어떻게 해군사관학교에 장착할 것인지, 그리고 왜 그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어야 하는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흑해의 교훈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죠. 위협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위협의 정의가요? 네, 과거에는 당연히 적의 공격 목표가 군함, 그러니까 하드 타겟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군함끼리 싸우는 거니까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더라고요.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운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사실상의 섬나라. 네, 그렇죠. 이런 나라에게는 방어력이 거의 없는 상선, 그러니까 소프트 타겟이 훨씬 더 치명적인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조 원짜리 이지스함 대신에요. 네. 수백만 원짜리 자폭 드론 몇 대로 그 LNG 운반선이나 컨테이너선의 프로펠러나 방향타만 딱 파괴해도 부산항, 인천항이 마비되고 바로 그거죠. 대한민국 물류망 전체가 그냥 멈춰설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적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 공격인 셈이죠.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상선을 보호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해군의 본질적인 임무는 적 군함과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닌가요? 이런 소프트 타겟 방어에 너무 집중하는 게 해군의 정체성을 좀 흐리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게 과거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과거의 패러다임이요. 네. 현대해전은 더 이상 함대끼리 딱 맞붙는 그런 결전의 양상으로만 벌어지지 않거든요. 해상 교통로, 그러니까 경제의 혈맥을 끊어서 상대를 서서히 고사시키는 해상 봉쇄가 훨씬 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예를 들어 LNG선 한 척 가격이 3천억 원이 넘고요. 그 안에 실린 가스는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의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엄청나네요. 이런 배 한 척이 공격받는 순간 이게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 국가 안보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선을 지키는 건 더 이상 부수적인 임무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해군의 핵심 임무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전쟁의 개념 자체가 이제 경제전, 물류전으로 완전히 확장된 거네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위협에 과연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현실은 아주 냉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어떤 교육기관도 자폭 드론을 만드는 법, 즉 공학과 그 드론으로 싸우는 법, 즉 전술을 융합해서 가르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단 한 곳도 없다니요.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그럼 지금의 교육은 기껏해야 뭐 드론의 비행 원리 같은 기초적인 공학 이론, 아니면 상용 드론 조종 자격증 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날카롭던데
공대에서는 싸우는 법을 모르고 사관학교에서는 만드는 법을 모르는 단절된 고리,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 단절된 고리.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단절된 고리를 잇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쌍두마차라는 프로젝트가 제안됩니다. 쌍두마차. 프로젝트 트윈 엔진스. 이건 단순히 학과 하나 만들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과 외교라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을 동시에 세우는 일종의 패키지 딜인 셈이죠. 쌍두마차라.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엔진, 그러니까 방패 역할을 할 해양무인체계학과 신설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1983년에 그 알로에 조종사처럼 미래의 장교는 적의 드론을 말 그대로 씹어먹을 수 있는 기술적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이게 핵심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사관학교는 지휘관을 양성하는 곳이지 엔지니어를 키우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외부에서 뛰어난 기술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장교들을 코딩 전문가로 만들자는 건 아닐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장교가 직접 코드를 짜거나 드론을 조립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핵심은 기술적 통찰력입니다. 기술적 통찰력. 네. 1983년에 그 조종사가 간첩선을 격침시킬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조종을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는 자기가 모는 헬기의 한계와 가능성을 정말 손끝까지 이해하고 있었고 적의 기동을 예측했고 무장 시스템의 미세한 오차까지 감안해서 공격에 성공한 겁니다. 즉, 기술을 이해했기에 그것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거죠. 아, 미래의 함정은 수백 개의 아군 드론과 수천 개의 적 드론이 뒤엉키는 전장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공격 옵션이 왜 최선인지 혹은 왜 위험한지를 본능적으로 판단하려면 기술의 원리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학과에서는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서요. 생도들이 졸업 과제로 직접 자폭 드론 시제품과 대드론 방어망을 설계하고 그걸 진해 앞바다에서 실제로 터뜨려보는 극도로 실전적인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아,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기술의 본질을 체득하게 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워게임도 하고요. 드론 공격조 레드팀과 함정방어조 블루팀으로 나눠서 계속 싸우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인상 깊네요. 그럼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보죠. 창의 역할을 할 국방외교 무관학과. 이건 또 왜 필요한 겁니까? K방산 수출액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인데 그게 왜 사관학교 생도 교육과 직접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외교는 외교관의 영역 아닌가요? K방산 수출액이 연간 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무기 시스템과 함께 우리의 훈련 체계, 군사 교리,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신뢰까지 함께 파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복 입은 외교관, 즉 군사무관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제복 입은 외교관이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죠. 현지에서 우리 장교들이 폴란드군을 교육하고 함께 연합훈련을 기획하고 다음 후속 군수지원 협상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건 민간 외교관이 할 수 없는 고도의 군사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자료에 1986년 순항훈련에 참여했던 한 생도의 경험담이 나오는데 태극기를 단 군함 자체가 움직이는 대한민국 대사관이었고 제복을 입고 현지인과 마주했을 때 느꼈던 그 자부심과 긴장감, 이게 바로 군사 외교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기질부터 훈련 방식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이들을 한 조직 안에서 시너지를 내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 못해서 갈등의 소지는 없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엔지니어들은 외교관들을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외교관들은 엔지니어들을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기술자라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갈등의 가능성 때문에 이 두 엔진을 해군사관학교라는 하나의 용광로 안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한 곳에 모아야 한다. 네, 4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함께 훈련받고 서로의 수업을 교차 수강하면서 서로의 언어를 배우게 하는 거죠. 서로의 언어를요? 해양무인체계학과 생도가 국방외교학과 생도랑 팀을 이뤄서 가상의 무기 수출 전략을 짜보는 겁니다. 기술팀은 우리 드론의 장점을 설명하고 외교팀은 상대국의 정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제시하는 식으로요. 아, 재미있겠네요. 그렇게 해야 외교관이 K방산 수출의 창이 되어 길을 열면 기술 전문가가
드론 방패가 되어 그 항로의 안전을 지킨다는 이 상호 보완적 관계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림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질문이 생겨요. 특히 중국, 러시아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나라들의 전문가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어만 배운다고 그 나라 문화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됩니다. 바로 재외동포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재외동포요? 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고려인이나 중국의 조선족 2세, 3세처럼 한국어와 현지어에 모두 능통하고 그 사회에서 나고 자란 인재를 사관학교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자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접근인데요. 굉장히 대담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장교단, 특히 핵심 지휘관이 될 사관학교생도를 외국 국적을 가졌던 인재 중에서 선발한다는 게 보안 문제나 조직 내 문화적 충돌 같은 부작용은 없을까요? 워낙 동질성이 강한 조직이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신원 조회와 검증 절차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겠죠.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가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핵심은 단순히 언어를 잘하는 통역관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적 유창성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문화적 유창성. 네, 이들은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서요. 현지 군 문화의 미묘한 뉘앙스,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 심지어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가 어떤 농담에 웃고 어떤 말에 불쾌해하는지까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그건 정말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K방산 계약처럼 수조 원이 오가는 민감한 협상에서 이런 신뢰관계 형성 능력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게다가 요즘 한류붐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재외동포 청년들에게 한국군 장교 복무가 과거와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어요. 자랑스러운 모국에 기여한다는 그런 명예로운 엘리트 경력 경로로 인식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혈해야 할 새로운 P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획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군 조직이라는 곳이 변화에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거대한 혁신안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위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려보내도 현장에서 저항에 부딪히면 무용지물이 될 텐데요. 그래서 자료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지시가 아니고요. 네. 아래로부터 타오르는 여론을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작전명은 내부 각성, The Awakening입니다. 내부 각성이라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요? 듣기만 해도 극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죠? 이게 군대라는 보수적인 조직에서 정말 통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상부에 대한 반감이나 냉소주의면 키우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바로 그 부작용을 피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충격요법을 사용하되 그 비판의 화살이 리더십이 아닌 낡은 시스템을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시스템을 향하게 한다. 네. 예를 들어 진해의 굴욕이라는 가상 모의전을 실시합니다. 생도들에게 기존 전술과 장비로는 우크라이나식 드론대 공격에 처참하게 패배하는 경험을 직접 안겨주는 거죠. 아, 수십 년간 배워온 전통적인 함대 기동술이 눈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패배의 원인을 지휘관의 무능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낡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두는 거죠. 아하,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군요. 정말 정교한데요. 그럼 외교 분야에도 비슷한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침묵의 제독이라는 연합작전 시뮬레이션입니다. 침묵의 제독이요? 네. 다국적군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우리 생도에게 통역 없이 회의를 주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어로 막 떠드는 각국 장교들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끝난 뒤에 교수가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최고의 군함을 가졌지만 이 회의 테이블에서 우리 국익을 지킬 언어와 논리를 가르쳐주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다. 와, 이건 정말 제대로 자존심을 자극하면서도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1983년 알로에 텔기를 멀었던 그 노병 선배가 해군 사관학교 학보사에 후배들아,
사냥꾼이 될 텐가? 사냥감이 될 텐가? 이런 제목이 기고문이라도 딱 싣는다면 그렇죠. 생도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풀처럼 번지겠는데요. 바로 그게 이 전략의 최종 목표입니다. 너희가 부족하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의 엄청난 잠재력을 현재의 이 낡은 교육 시스템이 가로막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생도들 스스로가 우리를 엔지니어처럼 생각하고 외교관처럼 협상할 수 있는 장교로 키워달라고 요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정말 정교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전략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해군사관학교에 학과 2개를 추가하자는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네, 훨씬 더 큰 그림이죠. 미래의 해군 장교를 기술을 이해하는 전략가이자 전략을 실현하는 외교관으로 완전히 재정의하자는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비전이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실패는 단순히 기술이나 장비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 전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상상력의 실패였던 거죠. 흑해의 경고는 더 이상 흑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일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는 흑해의 교훈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이 나아갈 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막바지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또 다른 차가운 바다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항로요?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가는 항로가요. 수에제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무려 40%나 짧아지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40%나요? 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60척이 넘는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는 핵추진 쇄빙선도 5척이나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걸 국가 역량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북극 항로 장악에 모든 것을 걸고 있죠. 와,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미국은 쇄빙선 건조 장소가 한 곳뿐이라면서 절망감을 표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존의 바닷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새로운 게임의 판이 저 차가운 북쪽 바다에서 열리고 있는 거군요. 미국조차 러시아에 뒤처진 이 새로운 바닷길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국익을 지킬 기술력과 외교력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논의된 해군사관학교의 혁신이 그 첫걸음이라면 우리의 다음 발걸음은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